지금 미국은 첫 기준금리 인하를 한 시점부터 계속 올랐고요. 지금 4.3%입니다. 한국은 지금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시면은 폭포수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초 이후에. 이런 상황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이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국제사회 혹은 외국인들 시각도 한국 국채가 꿀이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거의 뭐 제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자, 또 금요일에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봐야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 지표가 연이어 발표가 됐는데요. 한 번은 좀 높게 나왔는데 예상치와 일치해, 또 한 번은 예상보다 좀 높은데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셨어요, 박사님? 네, 물가는 뭐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런데 뭐 보셨겠지만 근원 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CPI도 그렇고 PPI 나왔지만 아무튼 뭐 요인은 많은데요. 뭐 허리케인도 있고 계란값도 있고 이사님 전해주셨듯이 네. 그 다달이 조금 그 계절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끼어 있긴 합니다만 총평을 하자면 근원은 안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근원은 거의 북박이다라는 거고요. CPI 같은 경우도 근원이 지금 3.3이잖아요. 네. 전월비로도 이제 0.3이고 0.1 정도에 근접해야 전월비가 떨어지거든요. 전년 동월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0.3으로는 물가는 그냥 그 제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아마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 중에 조금 매파적인 인사들은 중립금리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게 금리를 많이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오른다는 얘기죠. 중립금리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결국에 시장의 관심은 12월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네. 최종적으로 연준이 얼마까지 내릴 거냐.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 경로. 지금은 거의 컨센서스가 사실 최종 기준금리가 지금 4.75지 않습니까? 4.75에서 내년도에 4.0 정도가 지금 조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4.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다음 주에 25bp를 인하하면 이제 4.5가 되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3월과 뭐 한 6월 정도에 두 번 인하하고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하반기에 인하를 한다면 그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것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안 좋아지는 요인이 생겨서 그래야 아마 4.0을 깨고 기준금리 최종 레벨이 3.75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장표로 우리 박사님께서 준비해 네, 주신 걸 보면 이게 바로 근원이죠? 예, 근원입니다. 네. 근원이 좀 식품과 에너지를 이제 제외한 근원인데 지금 위치해 있는 요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직 내려오려면 좀 한참 멀었다. 이게 안 움직인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박사님? 네. 트럼프 1기가 2017년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내년 1월이면 이제 2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뭐 근원 물가가 좀 올랐다 해도 2%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관세 인상을 시작하면서 2018년부터 조금 올랐죠. 올라도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관세 올리면 뭐 물가 올라간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게 한 2.2, 2.3입니다. 지금보다 1%포인트가 낮은 근원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근원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고점 대비 떨어진 거지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에 조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근원 물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예측이나 뭐 연준 위원들의 의지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지만 내년도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인하는 저는 할 것 같은 게 파월 의장도 수차례 강조했듯이 지금 물가랑
현재 기준금리랑 비교하면 너무 제약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재조정하는 그러한 금리 인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약적이다라는 건 좀 쉽게 풀면 어떤 얘기일까요? 경기를 네. 억누르는. 이게 어제 라가르드 총재도 아직까지도 ECB 금리가 경기나 물가 상황에 비해서 제약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좀 뭐 어려운 얘기를 쓰네요. 통화 정책가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즐겨 쓰는데 금리가 상당히 경기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인플레이션과 현재의 기준금리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보고 있는 거고요. 다수의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하를 안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물가가 안 떨어져야죠. 근데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자리에 있을 뿐이지. 제자리에 있는 것도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끈적끈적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장기간 이어진다면 상당히 좀 고려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제 PPI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조합해서 다음 주에 나올 이제 그 PCE 물가, PCE 물가가 연준의 이제 좀 기준 수단이니까요, 물가니까. PCE 물가는 근원으로 봤을 때 0.13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월비.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는 뭐 2.8%. 그러면 근원 PCE도 그냥 전년 동월비로는 2.8% 계속 북박이고요. CPI가 3.3에 이제 붙들어매고 있는 것처럼 전월비로는 0. PPI에 이제 조금 해당되는 그 항목들. 이 이제 어제 나왔기 때문에 PCE 물가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항공료라든지 또 포트폴리오 뭐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금융 수수료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PPI에서 어제. 그래서 그걸로 추산한 다음 주에 나올 PCE 물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는 굉장히 낮게 나올 거다. 특히 근원 쪽에 낮게 나올 거다라는 것은 CME 패드워치에서 99%의 확률로 다음 주에 인하 쪽에 베팅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거의 25bp 다음 주 인하는 이런 논리들로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10년물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사님. 4.3 부근이네요. 네, 그렇죠? 어제는 또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10년물도.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트럼프 일기 초기에 가장 큰 시장의 적은 시장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야 마땅한데요. 요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10년물 금리는 거의 100bp 올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처럼 그 금리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 이처럼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2000년부터인데 2000년에서 2009년에 물가 평균이 2.5%였고요. 미국의 CPI가 기준금리가 3%였습니다. 평균. 그리고 10년물이 4.45, 그러니까 4.4%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전에 2010년부터 19년을 보시면은 물가 평균이 1.8, 기준금리 평균이 0.6입니다. 0.6에서 10년물 평균은 뭐 1%나 0.8% 이게 아니고요. 2.4%였던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한 2%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평균이 2.4%라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 이제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장 정도 쳤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가장 강한 경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경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추세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압 경제적인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들로 봐서는 미국 경제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꼬꾸라질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이제 증시 하락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은 거의 이제 조금 굉장히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물가 평균은 한 3% 정도에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준금리는 앞서 말씀 나눴듯이 뭐 많이 내려가자 3.5, 그리고 조금 덜 내려가면 3.75. 저는 이제 4.0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4.0 부근에서 머물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10년물 평균이 한 5% 되는 게 그냥 거의 뭐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 4%는 너무 낮다라는 거죠. 이 계산으로 네. 하면 이 숫자만 네. 넣고 단순 계산을 해도 5% 가는 게 거의 뭐 네. 당연하다. 네. 기준금리가 4.0, 뭐 아주 낮게 봐도 3.5. 네. 거기에다가 연준이 제시하는 중립금리, 그 기준금리가 2.9인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3.0, 중립금리가 3.0에서 지금 계속 뭐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GDP의 7%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채를. 그래서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이자 지급을 위해서 세출의 거의 한 17%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국채 금리, 장기 금리의 공급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지면 계속 유상증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압력이 증가하는데 이런 수준이 트럼프 1기 2017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아마 트럼프 정부 4년 내내 금리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기는 금리와의 싸움을 네.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그 10년 사이를 보면 기준금리 평균이 0.6인데 10년물이 2.4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이제 요 차이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굉장히 낮은 거다 뭐 이런 건가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2010년에서 2019년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이제 향해 가는. 뭐 제로 금리. 네, 수준일 그래서 때니까. 국채 발행이나 네. 이렇게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릴 만한 네. 요인들이 펀더멘탈 요인들이 적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다른 말씀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립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거의 1% 미만으로 거의 0%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제한적이었다. 물가 상승이. 물가가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그랬으니까 이제 착시 현상이 있는 거죠. 야, 그때는 기준금리가 뭐 어떻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로금리 근처였던 것 같은데 물가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뭐 어쨌든 국채금리가 3% 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4%면 너무 높잖아.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착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채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수준이고 상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히려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채권 시장에서는 뭐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있는데 지금 한번 미국과 한국 국채 금리를 비교하면 네. 같은 10년 만기의 국채입니다. 지금 미국은 9월 말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첫 기준금리 인하를 한 시점부터 계속 올랐고요. 지금 다시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또 이제 오르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지금 4.3%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그 11월 이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폭포수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초 이후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는 그래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오르지도 않지만 이런 상황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이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 혹은 외국인들 시각도 한국 국채가
꿀이다. 음. 한국 부채를 사면 내년도 한국 경제가 거의 망가질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 네, 네. 금리가 성장률이 거의 뭐 제로까지 갈 수 있다. 음. 1%까지 갈 수 네. 있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금리는 떨어지고 네. 가격은 그러니까 오를 좋아할 수 있다.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과는 거의 대조적인. 네. 네. 그 지금 보여주신 차트 방향성만 봐도 내년도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국채 방향이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간밤에 어제 밤이었죠. 유럽도 기준금리 결정을 했고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인 상황이 정말 내년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만 좋은가? 유럽도 지금 안 좋다고 하고 경기가 뭐 하방으로 리스크가 좀 많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유럽 결정은? 네, 네. 내년도 경제 전망을 어쨌든 낮췄죠. 네, 네. 낮췄고요. 올해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안 좋죠. 네. 지금 아마도 1% 미만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도 조금 뭐 금리를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ECB는 아마 금리를 추가적으로 100bp 이상, 뭐 125bp 정도 추가 인하를 할 거다. 내년 9월까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으로 네, 봐서는. 네. 그렇게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트럼프 이기 불확실성이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하니까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좀 시사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예상되는 관세 전쟁에 네. 이제 미리 대비하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미리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각국 경제가 좀 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중국과 유럽은 약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인, 올라서 걱정이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아무튼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드가 관세 카드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나 관세 정책, 통화 정책을 펼치겠죠. 지금 중국도 경제 공작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통화 정책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엊그제. 네. 그래서 적극적 통화 정책과 적절한 온건한 통화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거는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선언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위안화를 이제 절하고시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안화 절하고시하면 이제 전 세계가 조금 더 다시 이제 달러 강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경제가 조금 폭풍 전야로 지금 향해 가고 있고요.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는 사실은 구조적이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은 사실은 R&D 투자 그리고 AI 테크 기업들의 놀라운 자본 지출 거기에 힘입은 거거든요. 전 세계 30개 혁신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23개 정도가 미국 기업이고 유럽 기업은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중국 기업과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이고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지만 아무튼 그럴 정도로 유럽 기업이 이 혁신의 패러다임에 지금 못 올라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경기는 혁신 성장, 혁신 기술, AI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데 그쪽에 지금 숟가락을 얹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그쪽으로 잘 쫓아가는 가지만 국영제가 발목을 잡고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지방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가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금 첨단 산업, 혁신 기술 또 내수 중심의 경제로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중국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조금 절제된 부양책을 지금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뭐 국민들한테는 5% 성장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도에 5% 성장을 할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달러에 대해서 또 위안화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련돼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7선에 육박하고 있는 달러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약세용인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브릭스한테도 달러 패권 도전하면 관세 때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2기에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거의 뭐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달러, 위안화 이런 화폐 가치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네, 단순하게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올리면 저는 뭐 그 올린 폭에 따라서 비례해서 네. 위안화는 절하될 것 같고요,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도 17년에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올렸기 때문에 위안화가 18년에서 19년 중반까지 14%가 절하됐고 원달러도 비슷한 상황으로 절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일기 때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답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오른 감이 있죠. 그것도 11월 5일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된 다음부터 오른 게 아니고 네. 9월 말부터 올랐습니다. 9월 말부터 뭐 원화, 엔화, 위안화도 지금 한 5% 네. 9월 말에 비해서는 올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2017년보다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내년도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바로 2018년처럼 그렇게 급하게 10%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조금 단계적 인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관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 그들의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되돌아오는 부분, 또 미국 기업들의 조금 불편함,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올릴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일기 때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오른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미 위안화도 원화도 계엄 사태 이전부터 다 올라 있습니다. 네. 엔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2018년에 14% 절하됐으니 이번에도 바로 그냥 내년부터 10% 이상 절하될 거다라고 네. 보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선반영된 네, 측면이 좀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뭐 매를 먼저 맞았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본격적인 원달러 위안화의 절하 행진은 아마도 내년 중반 정도부터 다시 또 2차 절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달러의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국내의 특수한 상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원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심리적 저항선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느끼고 계실 겁니다. 1,400원에서 뭐 1,450원까지 올랐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1,500원 얘기를 하면서 외환보유국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지 아니면 박사님께서 보시더라도 뭐 1,500원 그럼 외환보유국가 좀 위험하겠는데 이런 좀 염두에 둬야 될 상황까지 간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관세 인상 폭의 네. 속도, 폭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까? 저는 이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위안화가 여기를 이제 뚫고 네. 올라갈 경우에 상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일단 시범적으로 10%를 올리고 네. 그리고 추가로 올리고 그다음에 7월 정도에 2차 관세 인상을 한 30-40% 추가로 한다. 그래서 금액 가중으로 지금 21%인데 관세율이 대중 관세율이 이거를 지금 13.7%입니다. 13.7%를 2026년까지 36%까지 올린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바로 내년 7월에 거의 지금 수준보다 한 3배 정도로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여기서 10%가 절하됩니다. 저는 무조건 만약에 급한 관세율 인상은 위안화를 10% 이상 슈팅할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지금 1,440원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속도로 올릴지 저는 이제 합리적인 속도로 올릴 거다라고 봐서 아마도 추가 절하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조금 중반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 트럼프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피터 나바로 그리어 이런 사람들은 매파입니다. 매파 중에 매파고요. 그리고 피터 나바로 지금 이제 무역 정책에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핵심 인물입니다. 네. 이분이 2022년에 쓴 책을 보면 굉장히 정교해요. 그리고 1차 때, 1기 때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지금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했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전쟁 준비는 그들은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방비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원은 그냥 기본입니다. 언제 갈 거냐가 문제인 거죠. 기본입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면요. 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 대출을 회수해야만 돼요. 네. 그리고 대출 여력이 급감합니다. 네. 급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계 대출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없고요. 또 기업 대출도 전체적으로 축소되다 보면 한계 기업이라든지 조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도율이 올라간다든지 가계부채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또 원화가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폭풍 전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40원은 계엄 사태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동안 누적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그리고 철강과 화학처럼 이렇게 국영제 산업에서 전통 산업에서 지금 달러를 못 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내포된 구조적인 요인들이 지금 원달러 환율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뿌리 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면 이거는 이제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1,500원을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미국의 관세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1,500원은 뭐 당연한 그런 수순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악순환의 요인으로 환율 시장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상황도 당연히 큰 영향이 있지만 이것만이 네, 다가 아니라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관세, 네. 트럼프 2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작용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급한 관세율 인상이 있고 위안화가 급하게 또 변동이 있다면 이거는 1,500원은 쉽게 네. 갈 수도 있다. 네. 라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박사님의 조언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 상황 이것저것 보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